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임박해가는 시기에 대한제국 백성들의 삶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사와 자유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국내의 시중 분위기와 시민들의 삶에 관해서는 호머 헐버트 박사의 저서 한국사의 일부 대목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기록은 그가 당시에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연구라고 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취재하고 분석한 글이라고 보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요약했습니다. 1903년 10월경이었다. 한양 주재 일본 상인들과 상업단체들이 대출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다. 자금주들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다. 한양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이미 전쟁의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904년이 밝았다. 1월 들어 대한제국의 전당포 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했다. 전당포 이용자들은 사회의 가장 빈민 계층인데 이들에게 당장 타격이 왔다. 비슷한 시기에 각국 공사관들이 자국 시민들 보호를 위해서 경비병력을 배치했다. 정부는 외국 군대에 주둔해 항의했는데 이미 대한제국은 이런 일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체계가 없는 정부였다. 관리들은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데 극도로 무능함을 드러냈다. 외국인들은 대한제국 정부를 믿지 않았다. 보부상단체를 포함한 한국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걱정했다. 민중 봉기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외국인들은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차는 운행 속도를 줄였다. 한국인들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탓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그들을 불신하고 증오하는 심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외국 탓을 먼저 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민중의 대대적 봉기 움직임 소문이 돌았던 것 같다. 북부지방에서도 외국인들에게 불안한 소문이 돌았다. 평양에 주둔한 대한제국군 병사들이 아전들과 합세하여 부잣집에 들어가 돈과 물건을 약탈했다. 1월 20일경 한성의 많은 부자들이 가족과 귀중품을 지방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인용했습니다. 사회가 어지러워질 때 가장 고통을 당하는 순서는 동양과 서양 또는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 않아서 가장 소외되어 있던 빈민층부터입니다. 이때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의 다른 책 대한제국 멸망사에는 언론에 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몇몇의 국내 신문들은 한인들의 처해 있는 악조건을 자세하게 보도함으로써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리만큼 현명을 잃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비판은 정부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취지는 대중들에게 배회 사상을 고취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적대 감정도 부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읽어 내려가면 국내 신문들은 정부와 군대를 조롱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종실록을 보면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1904년 1월 24일 평안북도 관찰소로 임명된 지 24일이 지난 이도재가 부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가 올라온 이날은 일본군이 제물포항에서 러시아 함선을 포격해서 전쟁이 발발한 2월 9일 그때부터 17일 전입니다. 고종실록에 기록된 상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긴 상소문 중에서 일부를 요약했습니다.
지금 두 이웃나라 사이에는 알력이 생겨 당장 전쟁을 할 듯이 서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쪽 방면 평안도 지역을 말합니다. 상황을 보면 재물이 고갈되고 백성은 공공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공궁에 빠져 귀의할 곳이 없는 자들은 서교에 투신하지 않으면 동학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은 무리들의 요사스러운 주문을 집집마다 외우고 농림에 포악한 도적들이 고을마다 횡행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토록 불어난다면 이 외환의 기세를 타고 내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구나 압록강 일대 자성, 후창, 여러 고을에서는 청나라 비적들이 날뛰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고장을 떠나려 하고 초산, 벽동 등지는 러시아인들이 벌목을 구실로 연안에서 깊숙이 들어와 안쪽 지대를 불법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여러 도의 형편을 총괄해 보건대 하나도 해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시세와 형편상 해낼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폐하의 간택을 거듭 욕되게 하면서 해낼 수 없는 재주를 가진 신에게 해낼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맡기시니 신은 실로 황공하오나 절대로 외람되게 부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상소를 올리고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찰사라는 적지 않은 권한과 책임을 맡은 관리가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치안은 혼란하고 백성들의 삶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한국 정부가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마구잡이로 한국 영토를 유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있는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상태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조선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조선 아니 당시 대한제국인데 이런 지경이 되도록 만든 원인은 누가 만들었나? 일본인가? 청나라인가? 아니면 러시아인가? 그들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겉으로만 보고 외세의 책임이라든가 외세 탓이라고 하는 대답만 반복한다고 하면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잘못 찾으면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고종과 그 조정의 대응, 그리고 사회 혼란, 이런 것 등을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인으로서 120년 전에 있었던 국제 역학관계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오늘날의 한반도에도 어떤 방향으로 국제관계를 구상하고 행동해야 우리의 국가 안전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한반도인이 아닌 세력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일본이 느낄 안보상의 중요성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반도 주변에는 일본 외에도 공산중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현실적인 강국이 존재합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인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고 함께 번영해 왔으며 같은 가치관을 유지해온 체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공산중국 이쪽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 중에 그 두 나라 중에 어느 하나가 어느 때 한반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서 항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질 것을 예상해 보면
한반도의 중요성은 120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방면의 세력과 서쪽 방면의 세력이 있는데 이 둘이 적대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우리는 어느 세력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더 잘 보장될 수 있을까? 저는 서쪽 또는 북쪽 세력과 함께해서는 우리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모습을 보면 바로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